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한반도 지명과 경기도란 명칭의 유래에 이어 오늘은 한자어 경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경자는 기본자가 매우 많습니다. 각각의 첫 글자는 기본자죠. 이 경자는 성문 위에 누각을 본뜬 것이고 이것은 소리음자입니다. 사람이 다리죠. 그래서 사람이 음악의 연주를 끝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드디어 끝냈다라고 해서 이것은 마침내 드디어란 뜻으로 쓰입니다. 이것은 왼쪽이 비수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입니다. 즉 비수로 사람의 머리를 찌르면 그러면 금방 즉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은 짧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자에 대해서 더 추가해 보면 경극이라는 게 있죠. 이 경극이라는 건 주로 삼국지 연에 나오는 또는 초평 이야기 이런 것들을 춤과 소리로 표현한 것인데 이런 것이 경극입니다. 그래서 이 경극은 청나라 때 유행했는데 사실은 이 연극이 시작된 것은 원나라부터였다고 그래요. 원나라부터. 이것이 좀 더 드라마의 요소, 서사의 요소가 더 가미되면서 경극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지금도 있지만 경향신문이라고 있습니다. 경은 서울이고 향은 지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경향 각지의 소식을 알려주는 신문이기 때문에 경향신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이런 표현 잘 안 쓰지만 문 안에 갔다 올게 할 때 이 문 안은 사대문 안입니다. 일제시대까지도 사대문 안쪽만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그 안쪽만 한양이었어요. 그 바깥은 다 양주군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청량리라고 하면 리는 도 밑에 군 밑에 뭐 면 밑에 리지 않습니까? 다 양주군이었어요. 그래서 문안이라고 하는 것은 사대문 안쪽만 가리켰다 하는 거고 그 다음 이것은 이제 서울 한성 도성 스탬프라고 하는데 왜 도성이라고 합니까? 도는 수도란 뜻이고 성은 성곽도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양을 한성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것들은 뭐냐? 이게 이제 사대문이죠. 사대문. 여기가 지금 관악산이 있는 겁니다. 관악산. 한강이 흐르고. 그래서 이제 사대문이 있는데 이 사대문이 정확하게 동서남북 이렇게 되질 않죠. 왜? 산이 많아서. 그래 문의 위치가 균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막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작은 문을 다시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사소문이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도로명으로는 서소문이라고 있죠. 시청에서 경찰청 쪽으로 가는 길. 그것이 서소문입니다. 그 다음 역사에서는 경제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는 장소죠. 그래서 이제 경주인 또는 경절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지방의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관청의 사무로 연락하고 대항하는 사람 니는 이방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인 계급에 다루던 일이죠. 이방 그 일을 담당하던 중인 계급이 경절이고 그리고 경주인이라고 했고 그 장소를 경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고려 때는 심사관 제도였다고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서울 쪽은 경절이지만 지방은 위향소가 있죠. 또는 향소라고도 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이게 소위 지방 양반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을사또한테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에는 향안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반 족보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것을 향청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지방 수령의 자문기관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왼쪽에 물고기어가 들어갔죠. 그래서 이건 고래경자입니다. 그래서 흰고래, 백경이라고 하죠. 원래 이름이 이제 모비딕인데 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은 불구가 된 선장 아합이 이 흰고래에게 붙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흰고래다 그래서 백경이라고 번역하지만 사실은 모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대단한 이란 뜻이고 딕이라고 하는 것은 고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추가 엄청 크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마초적 표현인데 결국 큰 걸 갖고 있는 놈은 대단한 놈, 통제가 불가능한 놈 이런 뜻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모비딕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건데 우리가 번역할 때는 백경으로 번역한다는 거죠. 그러면 포경선이라고 할 때 이 포는 체포한다는 뜻입니다. 왼쪽에 손이 들어갔죠? 그래서 도적놈을 잡는 곳이 뭡니까? 포도청이죠. 잡을 포자예요. 체포. 그래서 고래를 잡는 배가 포경선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별로 안 그런 것 같아요. 한 10년 전, 1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아이들 뭐 나이가 어릴 때도 이 포경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포경은 뭐냐면, 자, 지금 이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건 쌀포자예요. 포위하다라고 할 때 그 포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줄기경자예요. 위에 풀초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제 고추가 있으면 고추의 줄기를 끝에 그 싸고 있는 껍질을 잘라내는 것. 이것이 포경 수술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것과 이것이 의미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포경 수술하는 것을 고래 잡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서울은 볼 것이 많죠. 해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낮에 해가 비칠 때 볼 것이 많은 경치입니다. 그래서 경치경자입니다. 경치라고 할 때는 이렇게 쓰고 이 경치를 경관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산천 경계가 좋다라고 할 때 경치의 줄거리, 기둥, 틀, 경계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명승지 또는 경승지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름다운 경치를 지니고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경기, 그러니까 이렇게 일이 돌아가는 형편, 회복, 이라고 할 때 쓰고 경품, 판촉 등의 목적으로만 주는 상품이 그것이 경품입니다. 경황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나오는데 경기체가가 나오죠. 그것이 체가 뭐냐면 기는 그것입니다. 어떠하니 있고 경치 그것이 어떠하냐 무슨 말이냐면 고려의 그 귀족들이 글을 지으면서 자기 글솜씨를 서로 뽐내는 겁니다. 내 작품이 내 글이 어떠냐 대단하지 않냐. 그래서 경기 어떠하니 있고 그래서 앞에 글자를 따서 경기체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 시대 이전에 고려 말부터 사대부가 나오는데 사라고 하는 건 선비, 글 공부하는 사람이고 대부라는 건 높은 벼슬아치입니다. 그래서 고려 말부터 신진 사대부가 등장하죠. 즉, 글 공부하는 사람이 벼슬을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고려 시대의 노래들은 고려 가요, 소교라고 또 얘기하는 이것들은 다 삼음보입니다. 그래서 한 줄을 읽는 동안에 세 걸음을 걷는다. 그래서 삼음보예요. 그러면 조선시대는 몇 음보입니까? 사음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네 걸음을 걷죠. 그래서 조선시대는 사음보고 고려 때는 삼음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건 터럭 삼자인데 말갈기의 모습입니다. 말갈기의 모습. 그래서 이것은 그림자가 비치는 모습이에요. 자, 영화라는 건 뭡니까? 빛을 이용한 그림자죠. 영화. 그래서 영상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이제 잡아채는 것을 촬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밝음과 어둠의 정도를 음영이라고 하죠. 그리고 환이라는 건 뭡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대포 소리가 나지 않는데도 대포 소리가 귀에서 들린다. 환청이죠. 그러면 시는 보다란 뜻이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그림자를 본다. 모습, 예를 들면 신기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환영을 본 겁니다. 또는 뭐 돌아가신 조상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이 환영을 보는 거죠. 파묘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런 것들이 다 환영이 되겠죠. 그 다음, 이것은 왼쪽에 구술옥자입니다. 구술옥자를 다른 글자랑 합할 때는 요 점을 떼죠. 그래서 왼쪽에 이게 들어가면 다 구술이란 뜻이에요. 구술. 보통 이제 이건 여자 이름에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거물 흑자죠. 그래서 이것은 경칠경자예요. 그러면 경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경칠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경이라고 하는 건 바늘로 피부에 표피 말고 진피가 상처가 나면 회복이 안 되죠. 그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진피에 이 먹줄을 통과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명을 새겨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도망간 노비 같은 경우는 또 도망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뭐 노비 노자를 새긴다든가 이런 것들. 이것이 경칠 묵자입니다. 경을 친다. 왜 그림을 그릴 때도 난을 친다라고 하잖아요. 이 치다라는 건 그리다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신을 그리는 것이 경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이 이제 경을 치는 일이 없고 지금은 호된 꾸중 이런 뜻으로만 사용하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묵자라고도 합니다. 검은 흙을 집어넣는 거죠. 또는 자자라고도 해요. 자는 뭐냐? 자객이란 말 아시죠? 자상, 칼로 찌르는 것이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수라는 것도 있죠. 헝겊에다가 실로 무늬를 새기는 거, 그걸 자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찌를 자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새기는 형벌이기 때문에 자형이라고도 합니다. 이 형자는 오른쪽에 칼도가 들어갔죠. 그래서 그건 형벌 형자입니다. 이제 그 문신이라고 요즘 얘기하는데 몸에 새기는 문은 글자란 뜻도 있지만 문양이란 뜻도 있어요. 문양, 그림. 그래서 요즘은 이 문신을 태투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이렇게 묵자, 자자를 하는 것도 있지만 요즘 뭐 스티커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 원래 이 문신은 해양 민족들이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들은 먼 바다 또는 깊은 바다를 가야 되기 때문에 깊은 바다, 먼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물에 빠지더라도 바닷속에 빠지더라도 자기를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믿는다는 거죠. 이것은 설립자의 볼견이 들어가지고 마침내 경자입니다. 그래서 필경은 마침내는 결국은 이란 뜻이죠. 요거 마칠 필자죠. 그렇기 때문에 검사 필, 분필 할 때 쓰는 필자입니다. 마침내. 여기 흑토가 들어가니까 이건 지경, 땅의 경계예요. 땅의 경계. 그래서 경계. 그 경계 안쪽이면 경내, 바깥이면 경외. 그 다음에 만일의 경우에 이 우는 만날 우자입니다. 우연히 만나는 걸 조우라고 하죠.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신선의 경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신선은 참이슬만 먹고 산대요. 이슬만 먹고 산답니다. 그래서 맨날 이거 먹고 있죠. 이슬. 농담이고요. 이 참이슬은 20, 30년 전의 이름은 진로였습니다. 진의 뜻이 뭐죠? 참진자예요. 로는 자 길로자 위에 비유가 들어가면 이슬로자죠. 그래서 진로란 이름이 참이슬로 바뀐 겁니다. 계속 신선이 되겠다고 참이슬을 마시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죠. 원래는 이 술들은 다 소주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소주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소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소주라고 할 때 소는 태워야 되거든요. 즉 1차적으로 이제 막걸리라든가 이렇게 만든 술을 가지고 다시 증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류를 해가지고 그 물방울을 받아야 돼요. 한 방울 한 방울씩. 그래서 다시 태우는 술이기 때문에 소주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소주들은 안동소주 이런 것처럼 40도가 넘죠. 그런데 이 참이슬은 주정, 알코올 성분인 주정에다 물을 섞고 향신료를 섞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로가 아니라 희석식 소주예요. 증류주가 아니라 증류주가 돼야 소주인데 이것은 희석식 소주입니다. 그래서 짝퉁입니다. 그 다음 국경, 나라의 경계죠. 사경을 헤매다. 죽음의 경지까지 가는 거죠. 내 심경이 어떻다. 역경, 어려운 경우, 상황을 벗어나서 환경, 둘러싸고 있는 상태죠. 쇠금이 들어가면 쇠로 만든 거울입니다. 원래는 청동 거울이 있었죠. 그래서 경대, 그 거울을 올려놓고 보는 높고 편편한 것이 경대예요. 요즘은 화장대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눈에 끼우는 거울, 안경이죠. 수영할 때는 수경. 그런데 이거와는 다릅니다. 수경 재배할 때의 경은 농사지을 경자예요. 이 수경과 이 수경은 다릅니다. 그 다음에 멀리 보는 것, 망원경이죠. 잠만경, 잠은 물 밑에 잠기는 겁니다. 이게 잠만경이죠. 물이 이렇게 있으면 안경만, 거울만 올려가지고 보는 것, 잠만경. 그 다음에 현미경, 미는 작다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안경, 현미경이죠. 위내시경, 안을 볼 수 있는 것. 파경을 맞다. 옛날에 둘이 거울을 깨서 나눠 가지면서 반드시 만나자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 그 배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경을 맞다라는 건 깨트린 거울이라는 뜻이죠. 묘를 깨트리는 게 뭐였죠? 영화 파묘였죠. 깨트릴 파자입니다. 파경을 맞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 합쳐지지 못하고 헤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 파경을 맞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 경중미인, 거울 속의 미인. 거울 속에 아무리 미인해도 뭐해요?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실속 없는 일일 때 경중미인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왼쪽이 칼입니다. 비수. 이건 머리죠. 그러니까 비수의 목을 찔려서 즉사하는 것. 금방 죽죠? 금방 죽어요. 그래서 잠깐이란 뜻입니다. 잠깐. 금방.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일항이란 뜻도 있어요. 일항이 뭐죠? 이게 일항입니다. 일항.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을 뭐라고 합니까? 경각에 달려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 경은 잠깐이고 각은 15분이죠. 일시는 팔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경각입니다. 그 다음에 무렵이란 뜻으로 써서 2시경 때 경은 전미사입니다. 홀로 쓰이지 못해요. 그 다음 한식경 이건 뭐냐?
밥 한 끼를 먹을 정도의 시간입니다. 얼마나 걸리죠? 한 길어도 30분? 그렇게 안 걸리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한식경입니다. 밥 한 번 먹을 시간. 그 다음에 만경창파, 만 개의 일항이 있는 것처럼 창은 풀을 창자입니다. 파는 파도. 그래서 넓은 바다에 그 물결이 일렁거리는 것을 만경창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인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사람이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일 경. 그렇기 때문에 급경사, 완경사 이런 말 쓰고 노력을 기울이다 할 때 경주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리를 귀 기울여서 듣는다, 경청한다. 그 다음 좌경화,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 좌경, 오른쪽으로 가는 것, 우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울어져서 도되었다, 넘어졌다. 그것을 완전히 빠진 것을 경도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이 경도와 한자가 다르죠. 음은 같지만 이 경도가 있죠. 경도위도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 경도는 이것이 지구에서 이것이 경도고, 위도는 이것이 위도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자도 있어요. 돌속에 들어가서 딱딱할 경자입니다. 그래서 모스 경도 이런 말 하죠. 다이아몬드는 가장 경도가 단단한 것으로 10입니다. 10 경도. 그 다음 경국지색, 절세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진은 양귀비 당시에 그렸던 초성화라고 그래요. 중국에선 사대미인 하면 서시, 왕소군, 초선, 양귀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세요. 요즘은 좀 이렇게 삐쩍 마른 여자가 예쁘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좀 통통해야 미인입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도 아마 삼겹살이 아니라 오겹살이었을 걸,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얼마나 생산을 잘하느냐의 문제였기 때문에 통통한 여자가, 그보다 좀 더 살이 찐 퉁퉁한 여자가 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귀비는 캄보디아 시엠립에 뿌놈 꿀렌이라는 산이 있어요. 푸놈은 푸켓, 붓깃처럼 산이란 뜻입니다. 꿀렌은 리치, 빨간 껍질로 쌓여 있는 거 있죠. 그 꿀렌 말린 걸 그렇게 좋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현종이 계속 가져도록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이 양귀비가 국정농단이 매우 심했죠. 그래갖고 자기 그 오빠, 집안 식구들 전부 한 자리씩 다 주고, 그래갖고 척족이 바로했어요. 자, 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친척부터 보겠습니다. 친은 남자 쪽의 핏줄을 친이라고 하고, 척은 여자 쪽의 핏줄을 척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쪽과 여자 쪽의 핏줄 합해서 얘기할 때 친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귀비 여자니까 그쪽 가족을 척족이라고 하죠. 그들이 바로 합니다. 아주 거칠 것이 없죠. 지멋대로예요. 그러면서 그 양귀비 그 당시에 안녹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40대였는데, 이 양귀비 20대인데도 안녹산이 양귀비의 양자로 들어갑니다. 이 말이 돼요? 하여간 그래갖고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안녹산이 난을 일으키죠. 그리고 결국 이제 거기서 양귀비가 도망가다가 결국은 이제 잡혀가지고 목을 메고서 자결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 문학에 나오는 게 이제 신경향파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향파. 우선 카프를 얘기하면 조선, 프로레타리아, 아트, 예술가 동맹이죠. 근데 이건 뭐냐면, 신경향파와의 차이가 뭐냐면, 이 카프는 그 식민지 시대에 조선의 사람들은 봉건 세력으로부터도 착취당하고 제국주의한테도 착취당하는 이중 착취의 시대를 겪었죠. 그래서 굉장히 살기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카프는 문학을, 예술을 정치 투쟁의 수단으로, 즉 민족 해방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였죠. 그런데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이쪽들은 좌파라고 얘기할 수 있죠. 좌파. 그거에 비해서 좌파는 아니지만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경향이 쏠리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신경향파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시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탈아론을 내세웠어요. 우리는 아시아인이 아니야. 그래갖고 문화라든가 법률제도 이런 것을 유럽 쪽의 걸 따라가면서 굉장히 자기들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술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만주사변 이후에는 일제가 본격적인 군국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다 박살을 내죠. 그래서 카프와 신경향파라는 것은 고등학교 국어 시간에 나옵니다.
그 다음 지리 시간에 경동지계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평평했던 땅인데, 자, 색깔별로 같은 층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양쪽에서 밀어요. 밀면 약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 올려지겠죠. 그래가지고 한쪽이 이렇게 들어 올려집니다. 이쪽은 조금밖에 각도가 안 나오는데 여긴 각도가 많이 나오죠.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지괴. 괴는 덩어리란 뜻입니다. 금덩어리는 뭐라고 하죠? 금괴라고 하죠. 금괴. 그래서 이런 것을 경동지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보면 태백산맥 있죠. 태백산맥 이렇게 쭉 있으면 서쪽으로는 경사가 완만한데 동쪽으로는 급격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동지계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태백산 대관령을 중심으로 이제 물이 양쪽으로 나뉘어지겠죠. 그래서 이쪽을 계속 오래 흘러내리면서 남한강 북한강에서 흘러내리면서 이쪽은 장석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서해안으로 들어가서 뻘이 되는 거고, 동해안은 석영 성분이 많아서 동해안은 모래사장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는 정단층, 역단층 시험 문제가 나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여기 기울기가 이렇게 있죠. 이쪽이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 플러스에 있던 것이 밑으로 내려오면 그러면 정단층이 되는 거고, 이 플러스 부분이 위로 올라가면 역단층이 되는 겁니다. 안탈리아 구도심의 항구입니다. 지중해의 안탈리아 크루즈가 시작되는 곳인데, 현재 한자어 사전에 1회당 분량이 너무 많아서 짬을 내서 공부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쉬어가기에 대해서 사진에 대한 해설 없이, 설명 없이 사진만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다시 만나요.